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지식 라운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치 교실 맨 앞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저와 직접 눈을 맞추고 계신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남겨주신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질문 기억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아이겐레이어의 비즈니스 구조랑 보상 체계, 그리고 여기에 지오 토큰, 즉 GHO가 대체 어떻게 엮이는 건지 끝까지 파헤쳐 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정말 오늘 다루기에 완벽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막 리스테이킹이라는 기술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표면적인 미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술 설명서 읽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네.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돈이 대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정산 구조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구조를 뜯어보기 앞서서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결국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의 문장이라면 어떤 걸까요? 오늘 강의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겐레어는 이더리움 보안을 쪼개서 필요한 외부 서비스가 임대에 쓰는 보안 시장을 만든 프로토콜이다. 바로 이겁니다. 보안을 쪼개서 임대하는 시장.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이 가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방어력이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놔두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대한 임대 시장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모든 돈의 흐름과 리스크가 파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거든요. 머릿속에 이 거대한 장터를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안을 쪼개서 임대하는 시장이라는 뼈대를 세웠으니까 그럼 이 장터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여기서 세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자본가인 리스테이커가 자본을 대고 또 이들의 위임을 받아서 복잡한 노드 인프라를 굴리는 오퍼레이터가 기술적인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죠. 네, 그런데 자본과 기술이 결합해서 보안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결국 이 보안을 돈 주고 사갈 수요자가 필수적인데요. 이 세 번째 핵심 플레이어인 AVS, 그러니까 AVS들이 도대체 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보안에 빌려 쓰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생태계 역학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그 수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이 비즈니스 구조가 제대로 보입니다. AVS, 즉 이더리움의 보안을 능동적으로 검증받아서 사용하는 이 서비스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데이터 가용성 네트워크라든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라클, 서로 다른 체인을 잇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이죠. 독자적인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들이군요. 네네. 대표적으로 아이겐디에, 즉 아이겐디아처럼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압축하고 증명해야 하는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수만 명의 검증자를 모으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해서 독자적인 보안망을 구축한다. 이거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됩니다. 토큰도 엄청 발행해서 보상을 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검증자들에게 토큰을 뿌려야 하죠. 하지만 아이겐레이어 시장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막대한 자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떡하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AVS 입장에서는 막대한 초기 구축 자본을 그냥 매달 지불하는 운영 지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큰 돈 들여서 공장 짓는 대신에 월세 내고 사무실 빌려 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안을 구독하듯이 임대해 쓰고 자신들은 서비스 본연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아이겐레이어는 리스테이커, 오퍼레이터, AVS라는 이 세 플레이어 사이에서 누가 운영을 하고 슬래싱, 즉 벌점은 어떻게 매길지 보안 임대 계약을 표준화하는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구독형 보안 시장이라 아주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아이겐레이어 생태계에 참여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더리움 기본 스테이킹 수익률에다가 이자를 조금 더 얹어주는 마법의 복리 시스템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초기 생태계 부양을 위해서 뿌려지는 아이겐 토큰 같은 그런 프로토콜 인센티브만 바라보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오퍼레이터가 하나 이상의 AVS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오는 마케팅 비용에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보조금 성격이죠. 결국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려면 허공에서 찍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어야 할 텐데 진짜 돈의 흐름인 AVS가 직접 지불하는 보상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요? 이걸 단순한 이자 농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프로토콜 인센티브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비즈니스의 심장박동은 바로 AVS가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에서 뜁니다. 임대료를 직접 낸다는 거군요. 네, AVS들은 보안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들의 네이티브 토큰이나 범용 스테이블 코인을 오퍼레이터와 리스테이커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도입된 리워드 V2, 즉 리워드 V2 메커니즘을 아주 유심히 주목해야 합니다. 리워드 V2요? 과거의 이자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단순히 자본을 예치한 비율대로 기계적인 이자를 나누어 주던 1차원적인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리워드 V2는 완전히 정교한 자유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서버 가동 시간, 그리고 과거의 무사고 성과에 따라서 자기가 떼어가는 수수료율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 실력에 따라서 수수료를 다르게 매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AVS 역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오퍼레이터에게는 기꺼이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즉, 운영 퀄리티가 탁월한 오퍼레이터는 더 높은 수수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자본을 댄 리스테이커들은 실력이 검증된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이 열린 겁니다. 아, 이건 이더리움 수익 위에 얹어주는 꽁돈이 전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철저한 서비스 계약에 따른 비즈니스 대금 결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세상에 공짜 점심, 공짜 수익은 없으며 여러분이 받는 그 보상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의 기본 원리니까요. AVS들이 자신들의 생태 같은 자금을 지불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안 잡을 리가 없잖아요. 리스테이커가 받는 그 달콤한 추가 보상의 이면에는 결국 내 원금이 통째로 깎여나갈 수 있는 추가 슬래싱 리스크라는 숨겨진 청구서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 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노드를 굴리지 않고 오퍼레이터한테 위임만 했을 뿐인데도 오퍼레이터가 노드 운영 중에 다운타임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암호학적 서명을 하는 등 아주 단순한 운영 실패만 발생해도 곧바로 내 담보가 깎이는 벌점을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연대 책임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리인의 단순 실수 외에도 여러분이 이 시장에 뛰어들 때 짊어져야 할 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실패 시나리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추가적인 벌점, 그러니까 슬래싱 리스크야말로 이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규칙이자 바로 추가 보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퍼레이터의 물리적인 운영 실패 외에 구조적으로 짊어져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어떤 거죠? 보안을 빌려가는 서비스 쪽에서 규칙을 애초에 잘못 만들거나 슬래싱 조건을 아주 모호하게 설정한 경우죠. 규칙을 애매하게 만들면 분쟁이 생기겠네요. 네, 특히 외부 현실 세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계열의 AVS를 보면요. 데이터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코드로 명확히 증명되는 객관적인 잘못과 다수의 투표나 어떤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어야 하는 잘못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본이 정말 억울하게 벌점을 맞는 분쟁 상황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이겐레어가 객관적 벌점과 주관적 벌점을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입니다. 이건 아이겐레이어 코어 프로토콜이나 보상을 분배하는 로직 어딘가에 해커가 파고들 수 있는 치명적인 코드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네요. 네, 이건 단순히 벌점 몇 퍼센트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예치된 자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원금 손실 위험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네 번째 리스크인 상관관계 리스크, 즉 코릴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여러 곳에 분산하면 안전해진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오히려 동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익률이 높고 평판이 좋은 특정 대형 옵터레이터나 아주 유망해 보이는 1등 AVS 쪽에 전 세계의 자본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 다들 안전하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니까요. 네, 만약 그 특정 대형 오퍼레이터의 보안키 관리에 구멍이 뚫리거나 모두가 몰려있는 1등 AVS에 치명적인 버그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어 있던 위험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터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본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분산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뇌관에 서로 연결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관관계 리스크에 의한 동조화 현상, 남의 실수나 시스템 결함에 내 자본이 연쇄적으로 노출된다는 통찰이 진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벌점의 바다에서 낚아올린 보상조차 대부분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알트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기네 프로젝트 토큰을 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험난한 파도를 뚫고 간신히 수익을 냈다면 그 다음 행동은 필연적으로 획득한 보상을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빠르게 바꿔서 변동성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일 텐데요. 아주 현명한 행동이죠. 여기서 질문자분이 궁금해하셨던 지호 토큰, GHO의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듭니다. 아베 프로토콜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GHO 자체는 아이겐레어의 공식적인 리스테이킹 자산으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네, 담보자산은 아니죠. 하지만 이 두세 개는 크립토 자본시장의 큰 돈의 흐름 속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또 완벽하게 대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맥락에서 GH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딱 연결해 주시죠. 먼저 확실히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GHO는 아이겐레이어의 리스테이킹에 직접 예치되는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겐레이어는 어디까지나 이더리움 기반의 보안 담보를 취급하니까요. 네, 분명히 다른 역할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태계의 전체 자금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GHO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GHO는 이 변동성 넘치는 생태계에서 완벽한 현금다리, 즉 캐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스테이커와 오퍼레이터가 그 험난한 벌점 리스크를 견디고 ABS로부터 보상 토큰을 받았을 때 그걸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건 또 다른 시장 하락의 위험을 껴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언제 반토막 날지 모르니까요. 따라서 정산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어서 보관되거나 재투자됩니다. 아이겐레이어가 저위험천만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라면 GHO는 그 갓 잡은 수익을 즉시 안전한 가치로 환산해서 보관해두는 필수적인 현금 레이어이자 결제 수단인 겁니다. 아, 수익을 실현하고 확정짓는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핵심적입니다. 바로 디파이 시장을 양분하는 보상 설계 철학의 완벽한 비교 대조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조군요? 어떤 철학의 차이인가요? 알겐레이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위험을 중첩시켜라. 자산을 2중, 3중으로 다른 곳에 담보 잡혀서 추가 슬래싱 위험을 짊어지는 대신에 폭발적인 추가 수익, 즉 레버리지를 창출하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반면에 아베가 설계한 SGHO, 즉 저축형 GHO 모델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순수 저축의 철학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면 대출자들이 지불하는 실제 대출이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변동성 없는 수익을 딱 제공합니다. 안전한 이자만 받겠다 이거군요. 네, 내 담보를 쪼개서 다른 서비스 보안에 빌려주는 식의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재담보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스테이블 자산을 스테이블하게 불려나간다는 아주 단순 명령한 컨셉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산을 운용할 때 리스크를 껴안고 마진을 뽑아내는 보안임대의 세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딱 묶어두고 안전한 이자를 취하는 저축의 세계로 넘어갈 것인지 끊임없이 이 두 축 사이를 오가며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극대화해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의 전장, 그리고 가치를 고정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저축의 피난처. 이렇게 대조해놓고 보니까 시장에서 자본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입체적인 지도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네, 큰 그림이 보이시죠?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구조를 밑바닥까지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화면을 켜고 자산에 배치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냉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율 뒤에 숨겨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시무시한 벌점이 도사리는 보안임대, 즉 슬래싱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출 수요에 의해 이자가 결정되는 평화로운 저축, 금리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신이 서 있는 운동회장의 규칙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인지 파악하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지금 내 화면에 찍히는 이 보상은 도대체 누구의 지갑에서 나온 비용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아, 돈의 출처를 확인해라. 네, 포프콜이 마케팅을 위해 허공에서 뿌리는 인센티브인지 AVS가 생존을 위해 피같이 지불하는 실제 임대료인지 아니면 누군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지불하는 대출이자인지 파악하십시오. 보상의 출처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만약 내 돈이 사라진다면 최악의 치명타가 시작되는 진원지는 어디일 것인가? 진원지 파악이요? 내가 위임한 오퍼레이터의 단순한 서버 관리 실패일지, AVS의 모호한 규칙 설계일지, 해커가 파고들 컨트랙트일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시스템 붕괴일지, 뇌관의 위치를 미리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그 복잡한 정보들이 아주 선명한 기준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깊은 대화를 한 줄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결국 아이겔레이어는 이더리움 보안을 임대하는 시장이고 그 대가로 추가 벌점 리스크를 지는 것이며 GHO는 이 생태계에서 보상을 정산하고 운영하는 스테이블 현금 레이어로서 아주 훌륭한 비교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상관관계 리스크, 그리고 오퍼레이터 시장을 연결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블록체인의 보안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한 자본력과 임대료의 논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상품으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 논리로만 굴러간다면요? 결국 자본이 가장 많고 인프라가 완벽한 극소수의 거대 오퍼레이터들이 시장의 모든 ABS와 자본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금융권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시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탈중앙화 생태계 안에서 오히려 거대한 중앙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보안,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보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효율성과 탈중앙화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인간이 만든 금융의 오랜 딜레마로 회귀한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여러분이 던져주신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덕분에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본질과 시장의 철학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아주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오늘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질문을 던져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